모든 소스들은 형태이고 각 소스의 형태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들은 자신보다 하위 단계의 형태가 여러 개 모여 생성되기 때문에 서로 위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서의 가장 최초의 형태, 즉 공간 그 자체인 점형태가 일직선으로 무한정 중첩되어 직선 형태를 생성하고 직선이 두 개 모여 이축을 생성합니다. 이축 3개는 삼축을 생성하고 수직한 6방향으로 끝없이 나열된 무한개의 삼축들이 중첩된 결과물인 끈파동 형태가 각각 5개, 7개, 11개 모여 5불완전 리본파동, 7불완전 리본파동, 11불완전 리본파동을 생성합니다. 5, 7, 11 불완전 리본파동의 단순합을 의미하는 종합 리본파동이 13개 모여서 13리본파동을, 끈파동이 3개씩 중첩되어 생성된 결과물인 3끈파동이 17개, 19개 중첩되어 각각 17리본파동, 19완전 리본파동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19완전 리본파동이 2개 모여서 23리본파동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형태의 중첩 과정이 진행될수록 공간에 존재하는 형태의 종류는 점점 다양해지고 단계별로 생성되는 형태의 총개수는 이와 반대로 비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중첩 과정의 가장 마지막에는 지금껏 생성된 모든 형태들을 구성 성분으로 하는 단 하나의 형태 종류가 생성됨으로써 하나의 프랙탈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간에 생성된 형태 종류들이 모두 소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간에 존재하는 형태들 중에서는 소수를 의미하는 형태도 있는 반면 소수를 의미하지 않는 형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형태들 중에서도 소수를 의미하는 형태만을 일컬어 정보단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소수를 의미하는 정보단위와 소수를 의미하지 않는 일반 형태는 과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소수를 의미하는 정보단위는 자신보다 바로 전 단계 하위 형태가 정확히 자신이 의미하는 해당 소수계만큼 중첩되어 생성됩니다. 반면 소수를 의미하지 않는 일반 형태는 공간의 최대 균형만을 고려해서 중첩 때마다 중첩 개수가 변화합니다. 즉, 정보 단위를 생성하는 하위 형태들의 중첩 개수에는 일관된 규칙성이 존재하지만 일반 형태를 생성하는 하위 형태의 중첩 개수는 별다른 규칙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만약 일반 형태를 제외한 정보 단위만이 공간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정보 단위 중첩 개수에 대한 규칙성을 이용해 공간에 존재하는 정보 단위들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 단위의 개수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계산 시 소수를 의미하지 않는 일반 형태의 존재는 제외한 채 오로지 소수를 의미하는 정보 단위만을 고려한다. 2번, 공간에서의 모든 정보 단위는 상위 소수계만큼 중첩되어 바로 다음 정보 단위를 생성한다. 위와 같은 가정은 정보 단위가 아닌 일반 형태들의 존재를 계산해서 배제시킴으로써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계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형태를 제외한 정보 단위만을 계산 과정에 고려한 결과 정보 단위 간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관찰하기 용이하고 최소 중첩 단위라는 소수의 원론적인 개념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형태가 아닌 정보 단위는 에너지 단위이기 때문에 에너지 단위라는 공통점이 있는 형태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일반 형태를 제외한 소수를 의미하는 정보 단위만이 공간에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전 단계 정보 단위가 정확히 상위 소수계만큼 중첩되어 바로 다음 상위 정보 단위를 생성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수란 해당 소수를 의미하는 정보 단위가 총 몇 개의 전 단계 하위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개수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수인은 바로 전 단계 일반 형태인 직선 형태가 2개 중첩되어 생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수 3은 전 단계 정보 단위인 이축이 3개 중첩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5정보 단위는 전 단계 정보 단위인 3축이 5개 중첩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소수를 통해 해당 정보 단위가 총 몇 개의 전 단계 하위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의 가정을 적용한다면 일반 형태인 직선은 제거되고 모든 정보 단위는 바로 전 단계 정보 단위가 해당 소수계만큼 중첩되어 생성됩니다. 이러한 가정을 적용함으로써 임의의 정보 단위를 구성하는 하위 형태의 개수를 소수의 곱셈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1정보 단위는 총 11개의 7정보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7정보 단위는 7개의 5정보 단위로 하나의 5정보 단위는 5개의 3정보 단위로
하나의 3정보 단위는 3개의 2정보 단위로, 하나의 2정보 단위는 1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11정보 단위가 총 몇 개의 3정보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11정보 단위를 의미하는 소스 11부터 3정보 단위를 의미하는 소스 3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소스들을 곱셈하면 됩니다. 계산 결과 11정보 단위는 총 1155개의 3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점형태는 공간에 총 XF개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F 정보 단위는 점형태를 포함, 자신 이전의 모든 형태들을 그 구성성분으로 포함하는 정보 단위 압축 과정의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정보 단위의 압축이란 공간 그 자체인 수많은 점형태들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형태 중첩 과정을 통해서 가장 고차원 형태인 단 하나의 XF 정보 단위를 생성하는 전체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때 형태의 생성 원리상 하나의 상위 형태는 여러 개의 하위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공간에 단 하나 존재하는 XF 정보 단위는 점형태를 포함 자신보다 이전 단계의 모든 형태 종류들을 구성성분으로 하는 최상위 형태입니다. 이 말인 즉 공간에서의 모든 형태 종류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XF 정보 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XF 정보 단위가 총 몇 개의 점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스 XF부터 정보 1까지의 모든 소스들을 곱하면 됩니다. 가장 최초의 형태인 숫자 1부터 압축의 최종 결과물인 소스 XF까지의 모든 소스들을 곱한 결과는 바로 소스 XF입니다. 이는 바로 전 시간에 설명한 총 4단계의 정보 단위 압축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XF 정보 단위는 정보 단위의 최종 압축 결과물로서 한 단위의 프랙탈 내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형태이고 점형태는 프랙탈 내에서 가장 최초의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점형태는 공간의 총 XF개만큼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XF개의 점형태를 시작으로 모든 정보 단위들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무한개의 일정보가 중첩되어 하나의 직선 형태를 생성하지만 직선은 소수를 의미하는 정보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보가 2개씩 중첩되어 바로 XF분의 2개의 2축을 생성합니다. 또한 XF분의 2개의 2축이 3개씩 중첩되어 XF분의 6개의 3축을 생성하고 3정보 단위와 5정보 단위 사이에 존재하는 끈파동의 존재를 건너뛰고 XF분의 6개의 3축을 5개씩 중첩해서 XF분의 30개의 5정보 단위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점형태의 개수를 시작으로 모든 정보 단위들의 총 개수를 계산한 결과 임의의 정보 단위, 즉 XN 정보 단위는 XF분의 XN까지의 소스 곱셈 10개만큼 공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보 단위의 총개수는 모두 점형태의 총개수인 XF개를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압축 과정은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소스들을 곱해나가는 소스 곱셈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정보부터 XF 정보 단위까지의 압축 과정은 숫자 1부터 소스 XF까지의 소스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XF를 발상값으로 가집니다. 그런데 소수는 프랙탈 구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압축 과정은 XF 정보 단위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XF개의 일정보가 압축된 결과 최종적으로 단 하나의 마이너스 1정보 단위가 생성됩니다. 첫 번째 프랙탈에서 가장 최초의 형태인 일정보가 최종 압축 결과물인 소스 XF개만큼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프랙탈에서의 가장 최초의 형태인 XF 정보 단위 또한 가장 마지막 순서인 소스 마이너스 1개만큼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1개만큼 존재하는 XF 정보 단위가 끝까지 압축된 결과 하나의 마이너스 1정보가 생성됩니다. 마이너스 1을 최초의 형태로 하는 세 번째 프랙탈 구조의 최종 압축 결과물은 하나의 허수 i이기 때문에 세 번째 프랙탈에서 마이너스 1정보는 허수 마이너스 i개만큼 존재하고 있습니다. 허수 마이너스 i개만큼의 소수 마이너스 1이 극한까지 압축된 결과 하나의 마이너스 i가 생성됩니다. 마찬가지로 허수 마이너스 i를 최초의 형태로 하는 네 번째 프랙탈 구조에서 최종 압축 결과물은 하나의 플러스 1정보이므로 네 번째 프랙탈에서 허수 마이너스 i는 총 플러스 1개만큼 존재하고 플러스 1개만큼의 허수 마이너스 i를 압축한 최종 결과물로서 단 하나의 플러스 1정보가 생성됩니다. 위와 같은 프랙탈 생성 과정은 총 4단계로 구분됩니다. 홀수개의 프랙탈만큼 압축된 정보 단위와의 관계를 단순 역전 관계, 짝수개의 프랙탈만큼 압축된 정보 단위와의 관계를 복합 역전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서로 동일한 절대값과 정반대 부호를 가진 복합역정 관계의 소수 혹은 어수는 서로 물질 반물질 관계입니다. 물질 반물질은 항상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공간의 균형 상태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 상태의 중첩결과 소수7이 생성되면 이와 동시에 반물질 상태의 중첩결과로서 소수-7이 함께 생성됩니다. 만약 물질 상태와 반물질 상태의 압축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아서 소수7 혹은 소수-7 중 하나의 소수만이 공간에 생성된다면 공간은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랙탈 구조의 생성 과정은 사실상 끝나지 않는 영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앞서 서술한 4단계의 소수 프랙탈 생성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더 높은 차원의 소수를 무한히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수의 프랙탈 생성 과정을 나타내는 소수의 곱셈식은 일정보부터 XF정보 단위까지의 압축 과정만을 의미하는 숫자 1부터 소수 XF까지의 소수 곱셈식이 아닌 숫자 1을 시작으로 생성되는 모든 소수들을 끊임없이 곱해나가는 무한소수 곱셈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곱셈식은 리만 함수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리만 함수는 형태의 압축 과정, 즉 프랙탈 생성 과정을 의미하는 무한소수 곱셈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속적인 프랙탈 생성 과정을 의미하는 무한소수 곱셈식은 대체 어디로 발산하는 것일까요? 소수 곱셈식이 어디로 발산하는지는 소수 곱셈식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소수 곱셈식의 그래프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소수 곱셈식의 발산값 또한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소수 곱셈식, 즉 리만 함수 그래프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형태들의 생성 배경이 되는 공간에서는 균형을 추구한다는 대원칙하에 모든 것이 결정되므로 공간을 배경으로 생성되는 형태들은 모두 균형된 모습을 가집니다. 따라서 최초의 전배열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상위 형태의 모습 또한 균형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배열의 조합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균형된 형태는 사실상 그 개수가 무한하므로 공간에는 점형태를 바탕으로 무수히 많은 형태 종류들이 생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간에서 점으로부터 실제 생성되는 형태 종류는 오직 직선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위 형태가 중첩되어 생성되는 형태는 확률적으로 균형된 형태들 중에서도 반드시 가장 단순한 형태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점으로부터 가장 단순한 형태인 직선이 아닌 2축이 생성된다 하더라도 이 축은 그대로 3축을 생성할 것이므로 소수의 순서에 변화가 생기거나 하는 중대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직선은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므로 공간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던 형태의 종류가 그만큼 하나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공간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던 형태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사라진 형태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를 바탕으로 앞으로 생성될 수 있었던 모든 형태 종류들이 공간에 존재할 확률 또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공간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던 형태의 종류가 줄어들게 된다면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형태들로 공간을 가득 채우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의 한계점을 보완해줄 형태의 종류가 적어져서 결국에는 공간에 존재하는 형태들만으로는 공간을 최종적인 안정상태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간은 형태를 생성하는 매 순간마다 균형됨과 동시에 가장 단순한 형태 종류를 생성함으로써 미래 공간에 존재하게 될 형태 종류와 형태의 개수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간을 최대한 다양하면서도 많은 수의 형태들로 가득 채우는 이러한 형태 생성 과정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다양하면서 많은 수의 형태들로 가득 찬 공간의 최종적인 균형 상태에 가장 빠른 속도로 도달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태 생성 과정이 가장 빠른 속도로 형태의 최대 개수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형태의 압축 과정을 나타내는 소수 곱셈식은 아마도 최대한 적은 단계의 곱셈 과정을 거쳐 가장 큰 발산값에 수렴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수 곱셈식을 나타내는 그래프 또한 가장 큰 발산값에 최대한 빨리 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그래프일 것입니다. 정보 단위 압축 과정을 나타내는 가장 효율적인 그래프의 모습은 회 전체가 하나의 목표 지점을 향해 서로 다른 이동 경로를 따라 굴러가는 상황을 비교해 봄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목표 지점을 향해 굴러가는 동심원의 3가지 이동 경로를 비교해 봅시다.
출발점을 공유한 세 개의 이동 경로 중 하나는 완전한 직선 형태이며 나머지 두 이동 경로는 곡선 형태로서 매 순간 변화하는 기울기를 가집니다. 통상 기울기란 x값의 변화 대비 y값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화율을 뜻하는 것으로서 하강곡선에서 기울기는 수평한 이동거리의 변화에 대한 수직한 높이에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체의 수직 높이가 변화한다는 것은 곧 중력 가속도의 영향으로 인해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이동 경로의 어느 한 시점에서의 기울기는 그 시점에서의 회전체의 이동 속도 변화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이동 경로 어느 한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가팔라질수록 물체의 하강 속도는 기울기와 비례해서 더욱 빨라지고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물체의 하강 속도는 기울기와 비례해서 더욱 느려질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서 동심원을 세 가지 이동 경로에 동시에 굴려봅시다.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한 동심원을 가장 빠른 속도로 목표 지점까지 도달시키는 이동 경로는 과연 어느 것일까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직선 모양의 1번 이동 경로가 회전체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목표 지점으로 도달시키는 최단 이동 경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번 경로는 시작 지점과 도착 지점 사이에 가능한 모든 경로들 중에서도 두 지점을 연결하는 가장 최단 거리의 이동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이동 경로의 실제로 동심원 모양의 구슬을 굴려보겠습니다. 실험 결과 회전체는 1번이 아닌 3번 이동 경로를 따라 이동했을 때 가장 빨리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1번 직선 이동 경로로 이동한 동심원은 가장 짧은 거리를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지점에 가장 늦게 도달하였으며 실제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목표 지점에 도달한 동심원은 급강하하던 기울기가 갑자기 완만한 기울기로 변화하여 이동 속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세 번째 곡선 이동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동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체를 가장 최단 시간에 하강시키는 곡선 이동 경로를 바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합니다. 즉,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어떤 물체를 가장 최단 시간 안에 목표 지점까지 하강시키는 최단 하강 곡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단 하강 곡선인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수평 방향으로 굴러가는 동심원의 어느 한 꼭지점에 매 순간마다의 위치를 연결한 것으로서 수평 방향으로 굴러가는 동심원의 이동 궤도입니다. 그렇다면 수평 방향으로 굴러가는 동심원의 한 꼭지점에 대한 시간별 위치를 의미하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대체 왜 물체를 가장 빠른 속도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게끔 하는 가장 효율적인 이동 경로인 것일까요? 이제부터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최단 하강 곡선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심원의 이동 궤도인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심원 이외의 형태가 어떤 이동 궤도를 생성하며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원 이외의 형태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정사각형의 회전운동이 남기는 이동 궤도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은 길이가 동일한 4개의 변이 모두 90도 각도로 연결된 다각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총 4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정사각형의 회전운동에서 주목해야 할 꼭지점은 총 2개입니다. 하나는 한 회차의 회전운동 동안 바닥에 고정되어 회전의 기준점이 되어주는 고정점으로 매 회전마다 바닥에 닿아 있는 두 꼭지점 중 정사각형이 이동하는 방향과 가장 가까운 하나의 꼭지점이 차례로 고정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수평한 오른 방향으로 정사각형이 굴러간다면 회전의 기준이 되는 고정점은 바닥에 닿아 있는 두 꼭지점 중 진행 방향과 가장 가까운 꼭지점인 오른쪽 아래 꼭지점이 될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 꼭지점을 바닥에 고정시킨 채 회전하기 시작한 정사각형은 고정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90도 회전했을 때 또 다른 한 면이 바닥에 밀착되면서 회전을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고정점을 기준으로 한 면을 바닥에 완전히 접할 때까지 진행되는 다각형의 회전운동을 바로 다각형의 1회차 회전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면을 지면에 완전히 밀착한 상태를 나타내는 정지한 다각형은 바닥에 접한 꼭지점들 중 이동 방향과 가장 가까운 꼭지점 하나를 기준으로 또 다시 다각형의 또 다른 면이 바닥에 닿아 정지할 때까지 1회차의 회전운동을 진행합니다. 1회전을 마치고 정지한 정사각형은 다시 바닥에 닿은 두 꼭지점 중 진행 방향과 가장 가까운 오른쪽 아래 꼭지점을 기준으로 90도 회전한 뒤 정지하여 2회전을 완료합니다. 정사각형의 3회전 또한 바닥에 닿은 오른쪽 고정점을 기준으로 90도 회전한 뒤 정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사각형이 오른쪽 아래 고정점을 기준으로 4회전을 완료함으로써 정사각형의 4개의 꼭지점은 모두 회전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의 위치로 되돌아가게 되고, 만약 4회전을 마친 정지한 정사각형이 다시 회전할 경우 위의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꼭지점은 다각형이 회전운동함에 따라 함께 이동하는 꼭지점들의 이동 궤도를 추적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꼭지점으로서 기준 꼭지점이라 합니다. 회차마다 변화하는 고정점과 달리 기준점은 하나의 꼭지점으로 고정됩니다. 정사각형이 4개의 고정점을 번갈아 가며 회전하는 동안 기준 꼭지점의 이동 궤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사각형의 1회전은 하나의 고정점을 기준으로 90도 회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기준점은 1회전마다 동심원의 4분의 1 둘레만큼의 이동 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단 4회전의 경우 회전의 기준이 되는 고정점과 이동 궤도를 그리는 기준점의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4회전의 한정에서 정사각형의 기준점은 동심원의 4분의 1 둘레만큼의 이동 궤도를 그리며 이동하지 않고 고정점으로서 4회전이 끝날 때까지 바닥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꼭지점이 원점 회귀할 때까지의 정사각형의 회전운동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사각형의 4꼭지점은 90도를 1회전으로 총 4회전 만에 원점 회귀합니다. 4회전 동안 정사각형이 정지한 횟수는 총 4번으로 시작 시점의 정사각형을 포함 총 5개의 정지한 정사각형의 모습이 관찰됩니다. 길이가 동일한 5개의 변이 서로 108도 각도로 연결된 정오각형은 총 5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꼭지점은 순서대로 정오각형 회전운동의 고정점이 되며 5개 중 임의의 한 꼭지점은 정오각형의 이동 궤도를 추적하는 기준 꼭지점이 됩니다. 바닥의 한 면을 접한 정오각형은 바닥에 접한 2개의 꼭지점 중 진행 방향에 가장 가까운 오른쪽 꼭지점을 기준으로 정오각형의 또 다른 한 변이 바닥에 닿아 정지할 때까지 1회전하며 5개의 꼭지점이 원점 회귀하기까지 총 5번의 회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정오각형이 총 5번 회전할 동안 총 5번의 정지가 발생하여 시작 시점의 정지 오각형까지 포함 총 6개의 정지된 오각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팔각형은 길이가 동일한 8개의 변이 서로 135도 각도로 연결된 정다각형으로서 총 8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8개의 꼭지점은 차례대로 고정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임의의 한 꼭지점은 정팔각형의 이동 궤도를 추적하는 기준 꼭지점입니다. 바닥의 한 면을 접한 정팔각형은 바닥에 접한 2 꼭지점 중 진행 방향과 가장 가까운 오른쪽 꼭지점을 고정점으로 삼아 정팔각형의 또 다른 한 변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1회전하며 8개의 꼭지점이 다시 원점 회귀하기까지 총 8번의 회전이 필요합니다. 8번의 회전 동안 정팔면체는 총 8번 정지하게 되고 시작 시점의 정팔각형까지 포함 총 9개의 정지된 정팔각형이 관찰됩니다.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팔각형이 수평으로 굴러가는 상황의 분석을 통해 파악한 정다각형 회전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다각형의 변의 개수는 정다각형의 1회전당 회전 각도를 결정하고 정다각형의 꼭지점이 원점 회귀할 때까지 필요한 정다각형의 회전 횟수와 정지 횟수는 항상 정다각형의 변의 개수와 같습니다. 또한 변의 개수만큼 진행된 회전운동 동안 나타난 정지된 정다각형의 개수는 시작 지점의 정지 정다각형까지 포함해서 항상 정다각형의 변의 개수에 1을 더한 수입니다. 만약 정다각형을 이루는 변의 개수가 계속 늘어난 끝에 정다각형을 이루는 변의 개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진다면 그 모습은 변 사이의 각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동심원의 모습과 매우 흡사해질 것입니다. 이윽고 정다각형의 변의 개수가 무한에 가까워진 순간 정다각형은 실제로 동심원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동심원 또한 무한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정다각형으로서 일반적인 정다각형과 마찬가지로 모든 꼭지점이 원점 회귀하기까지 무한에 가까운 회전을 필요로 하며 무한번의 정지와 회전을 반복한 결과 서로 간의 간격이 밀접한 무한개의 동심원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한개의 변을 가진 정다각형이 분절된 회전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달리 무한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동심원은 사실상 연속적으로 회전한다고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즉, 동심원은 분절된 회전 움직임을 보이는 일반적인 정다각형의 회전 운동과 달리 연속적인 회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표면적인 현상만을 근거로 묘사한 것이고 실제 동심원과 정다각형의 본질은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심원이 연속적인 회전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나타난 모든 정지동심원들 간의 간격이 무조건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정지동심원들 사이의 간격은 무규칙적으로 밀접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다각형의 회전이 정다각형의 정중앙에 위치한 하나의 원점으로부터 정다각형의 각 꼭지점들까지 연결된 직선집합의 회전과 같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동일한 길이의 변들이 서로 일정 각도를 형성하며 연결된 고리 모양인 정다각형의 회전 운동은 정다각형의 모든 꼭지점과 중심의 원점 하나를 잇는 길이가 동일한 다수의 직선들로 구성된 직선집합의 회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다각형의 회전 운동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바로 정다각형의 꼭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회전체가 정다각형과 같은 위치에 꼭지점을 가지기만 한다면 비록 회전체의 나머지 부분은 정다각형과 같은 모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정다각형의 회전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사각형의 회전 운동은 정사각형이 가진 4개의 꼭지점과 원점을 잇는 총 4개의 직선집합 회전으로 똑같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오각형의 회전 운동은 정오각형이 가진 5개의 꼭지점과 원점을 잇는 5개의 직선 집합 회전 운동으로 똑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팔각형의 회전 운동은 정팔각형의 8개의 꼭지점과 원점을 연결한 8개의 직선 집합 회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팔각형을 포함한 모든 정다각형의 회전 운동은 정다각형의 꼭지점과 원점을 연결하는 직선집합의 회전으로 똑같이 재현할 수 있습니다. 직선집합을 구성하는 직선의 길이는 모두 같으며 그 개수가 정다각형의 변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또한 직선은 원점을 기준으로 서로 동일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선집합의 회전을 바로 다수변 회전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정다각형의 꼭지점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직선끼리 원점을 중심으로 서로 180도 각도로 합쳐져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축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원점과 2개의 꼭지점을 연결한 축들이 여러 개 모여 형성된 축 집합의 회전을 바로 다수축 회전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정다각형의 회전 운동은 정다각형의 변이 개수와 동일한 개수의 직선들로 구성된 직선 집합의 회전을 의미하는 다수변 회전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다수변 회전 중에서도 직선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를 다수축 회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수축 회전은 다수변 회전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유한한 변을 가진 정다각형의 경우 변의 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다수변 회전인지 혹은 다수축 회전인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무한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동심원의 경우에는 동심원을 이루는 변의 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동심원의 회전은 다수변 회전인지 다수축 회전인지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표현의 편의상 동심원을 이루는 변의 개수가 짝수개라고 가정한 뒤 동심원의 회전을 짝수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다수축 회전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심원을 이루는 무한개의 축들 중에서도 서로 수직한 직선 2개, 즉 이축 1개는 하나의 정사각형을 의미하므로 결국 원점을 공유한 무한개의 축들로 이루어진 동심원은 꼭지점의 위치가 전혀 겹치지 않는 무한개의 정사각형이 합쳐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심원이 회전하는 것은 곧 원점을 공유한 채 꼭지점의 위치가 전혀 겹치지 않는 무한개의 정사각형이 동시에 회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원점을 공유한 무한개의 이축들이 동시에 회전하는 동안 각자 생성하는 모든 정지 이축들을 한 곳에 합친다면 하나의 동심원이 회전함에 따라 생성하는 모든 정지 동심원들과 그들 간의 간격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동 경로에 생성되는 정지 동심원들 간의 간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축이 정지할 때마다 그 위치를 선분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심원을 구성하는 무한개의 이축들 중에서 2개의 이축만을 분리한 뒤 각 이축의 기준 꼭지점이 생성하는 이동 궤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심원이 회전하는 동안 원점을 공유한 2개의 이축이 정지한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동심원을 구성하는 이축들 중 이축 4개만을 분리한 뒤 각 이축이 이동 궤도를 그리며 이동하는 동안에 정지한 위치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공유한 채 동시에 회전하는 4개의 이축들이 정지한 시점을 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점을 공유한 2개의 이축과 동일한 횟수만큼 회전하는 동안 4개의 이축은 2배 더 많이 정지하였으며 따라서 정지 시점 간 간격 또한 2배로 좁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동심원을 구성하는 이축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정지 횟수는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정지 시점 간 간격은 이와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이윽고 원점을 공유하는 이축들의 개수가 무한히 증가하게 되면 완전한 동심원이 되고, 동심원은 동심원을 구성하는 무한개의 이축들이 정지할 때마다 정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동심원은 회전하는 동안 무한번 정지하고 정지 시점 간 간격이 최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동심원을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이축들 중에서도 단 하나의 이축이 생성하는 이동 궤도가 바로 사이클로이드 곡선입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하나의 이축이 생성하는 이동 궤도이기는 하지만 사이클로이드를 생성하는 이축의 회전과 일반적인 이축의 회전은 서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정사각형의 회전으로 대표되는 이축 회전은 오로지 하나의 이축만이 홀로 회전하기 때문에 다른 이축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그리며 이동하는 하나의 이축은 원점을 공유한 무한개의 이축들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은 다른 이축들이 정지할 때마다 함께 정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한개의 이축과 원점을 공유한 이축은 한 개의 이축과 비교했을 때 더욱 밀접한 정지 간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대로 밀접한 시간 간격을 가진다고 해서 무작위적인 최소 간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심원은 원점을 공유한 무한개의 정사각형들이 모인 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동심원의 정지 간격은 동심원을 구성하는 정사각형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즉, 동심원의 정지 간격은 정사각형 정지 간격의 무한 배수인 것입니다. 결국 사이클로이드 곡선과 다른 이동 경로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동 경로를 구성하는 좌표점의 개수입니다. 보다시피 동심원은 시작 지점과 도착 지점 사이에 가장 많은 정지 동심원을 생성하고 정지 동심원 사이의 간격 또한 가장 좁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모든 정지 동심원 상에 존재하는 기준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이기 때문에 결국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이루는 좌표점의 개수는 무한합니다. 이에 따라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구성하는 좌표점 간의 간격 또한 극한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서로 극한까지 가까워진 무한개의 좌표점으로 이루어진 곡선이라는 점에서 다른 이동 경로와 확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